뾰로롱.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 할 시간도 없어요. 진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퇴근길 중계 관계로 정말 이렇게 많이 늦어질 줄 몰랐는데 일단 다행히 시작은 했습니다. 줄어든 시간 많은 얘기 전해드려야 해서 속도감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수진 기자, 백성문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박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야, 진짜. 숨 넘어가겠어요. 숨 넘어가겠어요. 예, 카메라도 잡지 못할 만큼 빨리빨리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한국보다 12시간 늦은 브라질 사반 보면서 출근해요 하신 셰일라 규방님, 본방 보고 재방 또 보고 이 정도면 중독하신 지윤님, 사건 반장은 마약 반장인가요? 작년 것부터 몰아보고 있어요 하신 유금숙님, 저한테 전화 주시면 사반 가족들에게 피자 한 판 쏩니다 하신 이민균님, 하지만 역시 연락처는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신랑 윤순식 기죽지 말고 힘내라 하신 쭈쭈코코님, 친한 언니 한혜정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신 플로리다의 김재희님, 뉴저지의 박소연님, 김동영님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오늘은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진짜 저희들의 출연료를 책임져주는 광고지만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참 이 강수연 타계 애도 물결입니다. 자, 이 기자, 기적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향년 55. 너무 이른 작별이었어요. 네, 지난 7일에 강수연 씨가 이제 숨을 거뒀는데요. 강수연 씨에 대해서 임권택 감독은 통이 크고 의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말을 뒷받침하는 미담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팬들의 마음을 그래서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강수연 배우가 타는 가마를 드는 배우들에게 흰 봉투에 10만 원씩 넣어서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하면서 감사 표현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단골 식당집이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자 선뜻 자신의 돈 600만 원을 이렇게 쾌척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님도 네. 강수연 씨 하면은 진짜 그 얼마나 위대한 배우였는지 아는 세대시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배우 어찌 보면 거의 최초로 월드스타인 배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부터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영화 관계자분들께서 빈소로 달려가서 고인을 애도했는데요. 예. 평소 아버지처럼 따랐던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최초 월드스타로서 전 세계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했고 영화계와 한국 영화산업에도 크게 기여한 사람이라고 회고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임권택 감독님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씀도 잘 못하고 계신 아이고야.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문성근, 문소리, 김혜수, 이미연, 김윤진 등 동료 배우들, 또 봉준호 감독, 또 유승환 감독, 임순애 감독, 정정 감독 등 영화인들도 계속 발걸음을 뗐습니다. 또 연예계 말고요. 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이모경, 하태경 의원 등 정계에서도 명예연기 평생 기억하겠다라는 추모가 이어졌고요. 영화인장으로 치러지는 고인의 연결식은 11일 오전 10시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이 됩니다. 예, 아무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신차 테러범이 유유히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길을 가다가 멈칫하더니 빨간색 외제차에 저렇게 다가가죠. 자,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찍찍찍 차량 후면을 저렇게 긁고 또 긁고 있습니다. 이 차량 출고한 지 2주밖에 안 된 신차. 그것도 비싼 차, 박 변호사님. 저는 옛날에 말이죠. 제 차 뽑은 지 1년 만에 싹 다 저렇게 긁었거든요. 1년 됐는데도 아픈데 2주 만에 저게 뭐예요, 저게. 남의 차인데요. 저는 제 살이 긁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차입니다, 정말. 아니, 뭐라고요? 제 살이 살이 긁히는 긁히는. 느낌이라고요. 살이, 아이고 참. 제 피가 나는 느낌. 저도 그 기분이 동조가 된다 이 말인데 예. 차를 산 지 2주밖에 안 됐고요. 아주 비싼 외제차입니다. 지금 뭐 어떤 사람이 오더만 후면에 가서 한 15초 정도 뭘 긁는데 손괴를 한 거예요. 또 아주 그 면적이 넓습니다. 아마 수리 자체가 좀 어렵게 아마 긁고 간 것 같고. 근데 이 사람 지금 검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좀 CCTV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 사람 혹시 본 사람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깜깜한 시골길 주의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 고속도로입니다. 자, 갓길에 보시면 뭔가 불빛이 뭐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하고 일단 가는데 이거 뭐야? 이거 피했어요, 일단. 자, 그런데 이거 뭐야? 이거 안 돼. 쾅. 아이고야. 두 번째 피하다가 아유. 이 중앙분리된 그냥 트립. 팀장님, 아까 그 갓길의 불빛 그게 사고 났어요 하면서 이 핸드폰 플래시를 흔들던 이게 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사고 났으면 이제 랜턴이라든지 후레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스마트폰에 그 후레쉬가 사실 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피하긴 했는데 벽을 받았네요. 사실상은 고속도로 사고 나게 되면 꼭 네 가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상등을 켜셔야 돼요. 삼각대를 놓은 다음에 그다음 재빠르게 대피를 하셔야 돼. 그리고 사고 난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한 다음에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전조치 할 때 70m, 80m 정도 오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플래시로는 안 되고 안 돼요. 커다란 랜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차에 비치하셔가지고 비춰야 되는 건데 저분은 저걸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거든요. 앞으로는 사고 나면은 좀 랜턴을 갖고 다니셔가지고 밝게 비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 준비했는데 함께 또 보시죠. 역시 칠흑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왕복 2차선 도로인데 맞은편 차량 일단 지나갔고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세상에 경운기. 세상에 경운기가 지금 이게 뭐야 이거. 백 변호사님. 제가 막 심장이 멎을 것 같네요. 네. 깜짝 놀랐는데 지금 보시면 저 상향등 안 켰으면 안 보여요. 네. 보이세요? 아예 아니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캄캄한 도로나 시골길에서는 일단 상향등을 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시야 확보가 진짜.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아예 안 보이잖아요. 저 네네. 차량 지나가고 바로 켜신 건 와. 차량이 마주치는 과정에 상향등을 켜면 앞차가 눈이 부셔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이분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좀 현명하게 운전을 하신 겁니다. 예. 일단은 앞차 지나갈 때까지 상향등 껐다가 바로 켰는데 와. 그렇게 경운기가 보였던 거거든요. 진짜 저도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경운기가 저기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소위 말하는 시골길에서는 언제든지 저런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차량이 앞에 오지 않는 이상은 항상 상향등을 켜시고 시야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전교 1등이었는데 점점점. 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올림픽대로를 대낮에 활보하던 그 여성의 이 사연 영상. 지금 저거 딱 제가 보고서 머리도 길고 책을 이렇게 끼고 있어요. 이거 완전 귀신 아니냐. 그래서 올림픽대로의 귀신이라고 실제 그런 별칭도 불렸다는데 저 여성분의 정체가 밝혀졌죠. 네, 이 여성의 친언니가 이 여성의 정체를 직접 밝혔습니다. 언니 말에 따르면 동생은 원래 전교 1, 2등 할 정도로 수재였는데 유학을 다녀온 뒤 조금씩 이상 행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하. 동생은 이따금씩 이상한 소리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머니가 신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아이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동생이 신앙에 집착을 하고 이상 행동을 하는데 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족들은 올림픽대로 영상이 퍼지기 전까지 동생이 올림픽대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팀장님 진짜 저러다 정말 가장 사고가 났으면 본인도 문제지만 지나가는 그 운전자들도 말이죠. 자, 그런데 일단 저렇게 돌아다닌 이유는 좀 밝혀졌습니까? 그럼? 이유는 나왔습니다. 저 여성분이 사실은 면허증이 없다는 거예요. 면허증이 없는데 그 위험한 줄 모르고 걸어갔다고 그러고 본인이 이제 미쳤나 보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을 그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 하는 말이 뭐냐면 예. 이분이 이제 초기에 환상과 망각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또 지가 지나다 보면은 조현병과 조울증이 있다고 하는데 저걸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저걸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저는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퇴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갑질 주차 적반하장입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주차돼 있죠. 이렇게 출입구인데 이걸 턱 막아놓은 거예요. 자, 차주가 이렇게 이 차에 차주가 남긴 메모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자, 동 대표가 허락해서 주차하는 거니까 내 차에 쪽지 놔두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사람 자식이라면 점점점. 아니 갑질 주차도 모자라 가지고 세상에 주차 시비를 걸지 말라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방을 날린 네. 이걸 한 거예요, 이게. 예? 동 대표가 뭐 허락했을 리가 예. 있겠습니까? 동 대표가 뭐 정신이 나갔습니까? 지금 출입구를 절반 정도 막고 있거든요. 저 검은색 승합차가. 사실은 저게 업무 방해죄라든지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동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 차량 소유주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한 게 허락해 준 거라고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네 자꾸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할 거면 마음대로 하라고. 어. 마음대로 할게요. 그러면서 허락받았다라고 어이없게 저렇게 작성을 한 거거든요. 마음대로 하세요가 해도 좋아요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마음대로 예. 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마음대로 하라니까 그럼 뭐 계속 그렇게 할게요라고 지금 적은 거거든요. 야. 상당히 좀 연대 의식이 없는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출입구의 절반을 지금 막았기 때문에 범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업무 방해죄라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이거 그냥 네.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일단 뭐 저거 왜 단속 안 하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단속을 못 합니다. 이제 아파트 내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저 차량에 뭐 딱지를 붙인다거나 견인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다만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 주차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아파트 관리소 있잖아요. 관리사무소의 주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냥 고소나 고발 조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충남 천안 강정숙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자녀분이 글을 남기셨는데 우리 엄마가 뾰로롱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것만 하면 엄마가 막 까무라치게 좋아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강정숙 여사님 광고 없습니다. 그냥 쭉 보세요. 예. 부산 도심에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직폭력배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남성은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후배 조직원과 시비가 붙자 싸우러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부산 도심에서 프로야구 선수 출신 BJ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네, 어버이날이었던 어제 이제 프로야구 선수 출신 BJ가 부산의 한 대로변에서 흉기를 들고 이렇게 난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후배 조직원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인터넷 방송 중에 흉기를 들고 후배를 만나러 나갔고요. 약속 장소에 후배 조직원이 나타나지 않자 화풀이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은 전과가 24범이 넘는데 이 BJ는 한때 야구 유망주였다고 하고요. 유명 감독에게 발탁된 이력도 있습니다. 저도 이 BJ 이 과거사를 좀 봤는데 그 유명 프로 인천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구단에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SSG 랜더스인데요. 그때는 SK 와이번스였죠. 그때 당시 연고지는 부산이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사고를 소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이제 롯데 구단에서는 이제 소위 피그라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2차 3지명으로 이제 SK 선택을 받았고요. 김광현 선수 지금 유명한 김광현 선수와 동기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많은 팬들이 이 지금 사람의 과거 행적들을 알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면서 결국 1군 등판 기록은 없고 임의 탈퇴로 결론이 났는데 고교 시절에 이 운동 포태는 전국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운동 능력과 이 체력을 야구에만 쓴 게 아니라 이 폭력과 여러 곳에 사용했다는 게 문제였고요. 뭐 어렸을 때부터 싸움 잘하는 학생으로 유명을 했다고 하고 17살에 9차례나 강도죄나 절도죄를 저질러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선동열을 능가하는 훌륭한 야구 선수가 돼서 그동안의 은혜와 빚을 반드시 갚아라. 이런 취지로 실형 대신에 소년부 송치로 끝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문제됐던 강도죄가 폭칙이었어요. 최악의 범죄죠. 근데 그 이후로도 또 범행을 저지르고 1년 6개월 소년원을 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큰 말썽 없이 고등학교까지 보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단의 지명을 받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구단도 버리고 조직도 버렸다. 자, 다시 사건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좀 갈등이 있는데 뭐 두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조폭 출신의 이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야, 너 사고 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감춰야 된다. 또 아버지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형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형님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좀 얘기를 좀 했고요. 또 갈등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후배랑 좀 얘기가 있어요. 조직의 후배 같은 사람인데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니까 뭔 헛소리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다퉜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귀가를 했는데 뭐 그 와중에 경찰도 오기도 하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렇게 후배랑 싸우고 나서 집에 와서 자기 그 인터넷 방송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보고 가시죠. 내 부평동에는 깡패들 다 때려갖고 걔 다 시키거든. 내 혼자 나와서 이번에 칼부림 할 거니까. 니 나와서 심판 봐라, 심판. 나는 항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야, 나 싸움이 재밌어. 난 싸움이 재밌어. 자, 진윤장님이 딱 누군지 아시네요. 제가 뭐 차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자, 그러니까 저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친구랑 통화를 하기 전에 조직 후배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근데 아마 그 후배랑 약간 조금 뭐 불편한 말이 오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후배랑 통화가 끝나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는 한번 해야 되겠다, 저 녀석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 네가 와서 심판 파, 뭐 이렇게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 있는 선후배가 확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직에 있는 후배들은 선배한테 형님 하고 숙여야 되는데 통화하면서 아마 후배가 선배 대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 훼손이 됐다고 생각하고 흉기를 들고 후배를 손보려고 나갔던 거죠. 나가는데 후배는 오질 않았죠. 안 오겠죠. 그냥 흉기 들고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통을 벗고 난동을 피우니까 신고가 한 거예요. 신고를 하니까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체포를 한 건데 아니 후배하고 다툰다 하더라도 창피하게 흉기를 가져간다? 조폭들이 그러진 않는데 이 BJ는 사실은 후배들한테 신망을 잃었기 때문에 저렇게 무시를 당한 거죠. 제가 봤더니 신 20세기파 부산의 남포동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신 20세기파 출신이라고 하던데 팀장님도 아시나요? 신 20세기파? 20세기파가 원래는 20세기파가 있었고 부산에는 잘 아시잖아요. 칠성파. 예. 이모모 그리고 그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게 20세기파인데 그 뭐 신 20세기파 뭐 재건 20세기파 이름을 바꾸잖아요.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거기에 조직으로 있다가 약간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배들이나 선배들 친구들이 좀 쉽게 좀 우습게 본 거죠. 거기에 이 사람은 열받은 거예요. 보복성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아마 내용을 보니까 1월 달에도 그 후배하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후배가 칼 가지고 나왔는데 싸워가지고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된 적도 있고 또 3월 달에는 후배가 흉기를 이용해가지고 이 BJ를 다리를 찔렀다는 건데 이 조폭들이 다리를 찌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리를 찌르게 되면은 살인죄로 안 가거든요. 하체 부분은 죄송합니다. 너무 아킬레스건이라든지 자세히 이런 데를 말씀 안 하게 해주셔도 되면은 됩니다. 상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로 하체를 찌르는 거죠. 근데 이게 상대편 조직원이 아니고 자기 후배라고 하면은 나한테는 큰 명예가 실추가 된 거죠. 이 BJ 입장에서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영화 그 친구 있잖아요. 유호성 씨 나왔던 장동건 씨랑. 유호성 씨가 칠성파였고 장동건 씨가 신 20세기파 조직원으로 그런 설정으로 그 영화가 제작이 됐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BJ가 동네에서도 약간 좀 뭐 아나무인으로 행동을 했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잠깐 보고 가시죠. 아예! 그 내 자리가 저를 비기소. 어이! 비키라니까 안 비키고, 이거 왜냐, 이거 참말라, 나. 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라노? 동네 들어갔어. 뭐 잘못됐습니까? 오마이갓. 아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려고 저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사실은 아. 그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기 행동을 좀 과장시키기도 하고 위협심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조직 폭력배들이 그 이런 방송 같은 걸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얼굴이 팔리니까. 그리고 민간인들하고 상대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냥 업소라든지 이렇게 조직 구역 나와바리라고 하는 죄송한데요. 그 예. 구역 다툼 때문에 하는 것이지 민간인 상대를 안 하는데 저 내용을 보니까 무슨 동네 죄송합니다. 양아치 같기도 하고 뭐 조폭이라 보기 너무나 아, 적용해요. 오늘 팀장님 전문 용어 막 쏟아내시네. 막 나오네요. 진짜. 아무튼 저런 행동은 예.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 이 김은배 팀장님이 경기 남부 최대 폭력 조직 그 광명 사거리파를 그냥 혼자서 일망타진을 했던 분인데 자 아무튼 백 변호사님. 네. 자 근데 최근 그 BJ들이 저렇게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들 전 현직 폭력배들이 인터넷 방송을 많이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진짜 어린 친구들이 막 그거 좋다고 또 막 이러고 그걸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라면 당연히 저런 방송 못 하겠지만 지금 뭐 인터넷 방송에서는 그걸 뭐 통제하고 제어할 지금 그런 시스템 같은 거 그런 제도 자체가 완비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저 어처구니없는 저런 영상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지금 김은혜 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폭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동네 건달 같은 수준인 거고요. 예. 다만 이 사람 같은 경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에 조직원 후배에게 칼로 다리를 찔리기도 하고 또 중구 남포동 일대에서도 1월 달쯤에는 후배 비씨하고 쌍방폭행을 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지금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 경찰 조사 결과 지금 최근 잇따른 폭력 사건이 연루된 게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구속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구속돼서 형을 살고 나와서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아, 맞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예. 교도소라는 데가 갱생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가능할지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박 변호사님 짧게 저런 거 하나도 안 멋있죠. 그리고 저런 거 젊은 친구들이 보고 동경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뭐 일도 없고요. 뭐 말하는 것도 별로 멋있지도 않고 저거 괜히 보고 뭐 돈 주거나 뭐 이 뭐야 별풍선 같은 별풍선. 거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더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펜션 운영자가 손님들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간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사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이불과 쓰레기가 놔뒹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사실상 완전 해제되면서 여행, 모임, 특히 이제 대학생들 MT 문화가 부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이런 가운데 이 한 펜션 이 사장님이 정말 울분에 찬 글을 올리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손님이 아니라 이건 손놈이다. 자, 어떤 펜션에 왔던 진상 손놈들이 네. 이른바 그래서 그 처참한 그 이후에 애프터 사진을 올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펜션에서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노는 법만 배우고 치우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저렇게 전날 고기를 구워 먹고 손님들은 그대로 몸만 빠져나간 듯한 모습이고요.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 식기들이 그대로 늘어져 있습니다. 이불에도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는데요. 펜션 사장님이라면 정말 운영을 그대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야, 진짜 그 펜션 주인 박 변호사님. 네. 저거를 이제 갔어요. 네. 돈을 내고 계산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치워야지 하고 딱 방에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예. 저게 딱 눈에 보였을 때 박 변호사님 어떨 것 같아요? 저 뭐 어이없을 것 같은데 저도 뭐 펜션 한두 번씩 가면 대부분 대략 청소를 다 합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쓰레기 분리하고 그 분리수거 한 다음에 통상 오는데 저렇게 들어갔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펜션 주인장 이 얘기에 따르면 괜히 전화했다가 더 다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통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얘기도 못 하고 뭐 오바이트 토해놓고 간 것도 있고 뭐 주방 집기 다 꺼내놓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근데 사실은 요 얘기가 하면 좀 그렇지만 또 많은 펜션들은 점검하고 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저 정도 할 때 못 나가게 딱 막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요?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망가 버리거나 미리 가버리고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저 정도니까
지금 나오고 있죠. 대부분 괜찮게 하는데 어떤 팀은 원자폭탄 투하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백 변호사님. 네. 근데 진짜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못 가게 이렇게 발목을 잡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보증금을 내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저런 거 근데- 막으려고. 근데 그것도 요즘에 여의치가 않아서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청소 보증금 제도예요. 왜냐하면 펜션 저게 숙박을 하고 나갔는데 지금 저런 딱 문을 열고 들어온 저 상황이면 사실 저거 치우는데 숙박료 더 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기다 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불이나 아니면 베개 같은 곳에다가 막 무슨 모바이트를 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죄송합니다. 저역사 시간인데 지금 뭐 저 영상도 그러네요.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불편한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청소보증금제도 딱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저 청소가 다 안 됐습니다. 이거 우리 청소한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금 저렇게 해놓고 간 데에 어떻게든 다음 손님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거 갖고 신랑이면은 그 펜션에 그 호실에 다음 손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전이 안 되니까. 안 되죠. 어떻게든 저 상황에서 빨리 저걸 정리하고 치우고 새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청소보증금 운운하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영업에만 지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와 할 일만 더 많아진다. 그래서 청소보증금 제도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극강이 있었죠. 자, 이거는 뭐 충격적인데 지금 식사 시간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제 이 사장님이 말했던 가장 넘버원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침대에 이렇게 대변을 한 커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이거 사실은 이 이불을 쓸 수가 없죠. 이 이불은 그 뭐 빤다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결국 이 이불 자체도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 하고요. 이거는 뭐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 펜션 사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진짜 너무 싫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님 말한 게 사실 펜션 주인이 말이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아요. 설마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저도 펜션을 이용해 보지만은 우리가 펜션 들어갈 때 3시경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침에 11시에 나가야 되니까 바쁘긴 해요. 바쁘다 하더라도 남의 집을 썼으면 돈 내고 썼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치고 가야 되는데 저렇게 어지러 놓고 또 박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뭐 이상한 그 뭐 변까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상식을 떠나서 이 불량한 사람들 아닙니까? 요거는 업주가 재물손괴로 이거 고소를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왜 이렇게 못하게? 그 박 변호사, 백 변호사님, 네. 저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저거? 그러니까 아까 뭐 이불에다가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이불을 못 쓰잖아요. 네. 지금 이 버렸어요. 주인분들은 바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는데 그 이불에다가 그런 거라서 이불을 못 쓰게 만들 거니까는 없습니다. 손님한테. 그러면 그건 어차피 그걸 빨아서 쓴다고 해서 감정으로 쓸 수 있겠어요? 아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적으로 뭐 고의로 안 그랬다면 형사처벌은 못 하겠지만 그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을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그 손님 측에서 싫다 그러면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댈 수 있는 건 사실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 할 사람들이 기초적인 시민의식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저럴 때 그냥 뭐 밟았다 치자 하고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기자. 이거 또 숙박업도 숙박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달 5월에 이 진상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이 또 식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작성자가 상을 치우다가 정말 깜짝 놀랐대요. 식당에서 빌려주는 유아용 의자를 치우러 갔는데 저렇게 빽빽하게 스티커가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대충 봐도 저게 한 40-50장 정도가 되는데 아이야 철이 없어서 그렇게 스티커 놀이를 할 수 있다고 쳐도 같이 있었던 어른들이 무려 6명이래요. 근데 어떻게 재지도 안 하고 치우지도 않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저는 뭐 어른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애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건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뭐 또 부모님, 이러면 또 저 욕먹긴 할 것 부모님 같은데. 분명히 같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아이들은 솔직히 뭐 모르니까 그렇고. 아니 아이들이야 저기다 내가 뭐 스티커 이만큼 있어서 막 붙일 수 있으면 붙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당연히 제지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아이한테 계속 주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아이는 그냥 해맑게 그냥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그럼 이제 100번 양보해서 아이가 이렇게 해맑게 스티커를 붙이고 갖다 쳐요. 그러면 나머지 어른들이 갈 때는
띄고 가야죠. 아이, 당연하죠. 그건 아주 기본입니다. 저 혹시 저 의자 손님들이 사셨어요? 그 식당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본인들이 아예 저런 의자를 갖고 와서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든 뭘 하든 건 맘이지만 저 분명히 다른 사람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저게 아까 여기 좀 지금 글 작성자분은 뭐 개고생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스티커를 떼느라 그러니까 저 상황이 되면 저것도 다 스티커가 떼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힘들다면 그것도 손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손해배상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이 사안에서 계속 법 얘기는 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인 시민의식과 아이에 대한 가족묘음 반드시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른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 아까 뭐 아이 얘기를 했지만 그건 농담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아, 팀장님. 저거는 진짜 저도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저는 뭐 결혼을 안 했고 아이도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애들 뛰어노는 막 애들 있잖아요. 아니 자기들이나 이쁘지. 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요즘 그 젊은 부부에 죄송합니다. 아이들 길을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노화 기르는 것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같이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교육도 시켜야 되고 도덕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도덕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부터 도덕 재무장을 해가지고 사회상을 잘 지키도록 법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먼저 도덕적으로 재무장을 시키자. 그럼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도 자녀분이 지금 두 분이잖아요. 고등학생이에요. 예. 스티커 안 하고. 어렸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왠지 박 변호사님은 아유 우리 새끼들 이쁘다 하면서 막 다 그냥 지킬 건 지키게 했었고, 근데 이제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게 100% 하진 못했고요. 절반 정도만 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절반 이제 정도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교육은 애들 엄마하고 항상 시켰던 내용이고, 저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모 잘못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 시청자 사연까지만 한번 지금 완전히 지금 파행 방송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요. 사반가족 현비님이신데 그 현비는 아니신 것 같아요. 자, 미술을 전공하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셨는데 그림 보여주시죠. 자, 현비님이 그린 그림인데 졸업 작품이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불편한 눈으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시다 보니 이래저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건 반장 덕분에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 하시면서 저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보시다시피 멋진 작품을 완성했고 졸업 심사도 통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 정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또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오늘은 속도 관계로 부득이하게 시작 시간을 어겼지만 내일은 꼭 별이 6개, 저녁 6시에 오겠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